자, 이제 입지론을 보겠습니다. 자, 입지론에서 539쪽은 뭐 별로 할 거 없습니다. 여기서는 단어만 몇 개 체크하십시오. 입지라는 단어하고요. 입지선정이라는 단어하고 그 두 개만 체크하십시오. 입지는 위치란 뜻이고요. 입지선정은 자리를 잡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입지선정은 동적인 개념이다라고 한다면 입지는 정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됐고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넘어가셔도 됩니다. 넘어가셔서 괄호 3번의 입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공업용 어떤 용도냐에 따라서 이 초점이 다른 거죠. 주거용은 쾌적성과 편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좋은 입지 조건이고요. 다음에 상업용은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좋은 조건이 되겠죠. 그리고 공업용, 농업용은 생산성이다. 이렇게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거용은 쾌적성과 편리성, 상업용은 수익성, 그리고 공업용, 농업용은 생산성. 이렇게 간단하죠. 공부를 하는 게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키워드, 핵심어를 위주로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농업입지론에 T&N의 농업입지론에서 나오는 게 있죠. 자,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지대론하고 같은 거예요. 지대론하고 그 고립국 이론을 똑같이 설명을 드리면 됩니다. 이게 자, 이걸 이렇게 이제 그려볼게요. 자, 아까 제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하나 그렸었죠.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이제 어떤 농작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농작물인데 도시 한 가운데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은 수송비가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대가 가장 높습니다. 거리가 멀면 멀수록 지대가 낮아지고 있죠. 근데 어떤 농작물이냐에 따라서 제일 안쪽에서 매상고에서 뭐를 빼는 거예요? 매상고에서 생산비를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송비인데 제일 안쪽은 수송비가 없겠죠. 여기까지 빼는 거죠. 그러고서 남는 게 지대인데 어떤 농작물이냐에 따라서 출발하는 위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입찰지대 했던 거하고 비슷해요. 입찰지대에서는 요만큼을 써내는 거였죠. 자기가 써내는 거였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매상고에서 생산비를 빼고 수송비를 빼는데, 자, 이제 문제는 수송비라는 수송비. 어떤 농작물은 수송비가 적게 발생하는 게 있어요. 어떤 농작물은 수송비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1km 수송하는데 10원 발생하는 농작물이 있다면 1km 수송하는데 20원 발생하는 농작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작물마다 다를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농작물일까요? 적게 발생하는 농작물일까요? 이렇게 가파른 거는 적게요?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도심에서 멀리 못 가서 벌써 손해가 되는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대신에 한가운데 있으면은 가장 많이 이윤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멀리서 경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은 뭔가 그래도 남는 게 있다는 얘기죠. 이 교차점에서 여기는 얘가 자리 잡고요. 여기는 얘가 자리 잡는데 이게 200년 전 유럽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점이 비슷한가 하면은 안쪽으로 가면은 집약 농업이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집약. 집약이 뭐예요? 집약. 집약하면은 노동과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땅이라 해도요. 이 바깥쪽은 조방 농업이 자리 잡거든요. 조방 농업은 돈과 노동력이 덜 투입됩니다. 여기는 많이 투입되고. 이 소리는 뭔 소리인가 하면은 바깥에는 씨를 뿌려 놓으면 지가 알아서 자라는 거고요. 이쪽은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특히 비닐하우스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비닐하우스 설치해서 돈 들죠. 그리고 거기에 막 겨울에 보일러도 떼가면서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주로 어디 있습니까? 도시 근교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집약농업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200년 전 유럽이나 지금 우리나라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가면은 조박농업, 안쪽으로 오면은 집약농업. 이게 바로 TNN의 농업 입지론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작물을 아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공업 입지론에서는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에요.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하시지 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공장을 어디다 짓는 게 좋으냐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공업 입지론이니까 어떤 공장을 어디에 짓는 게 좋으냐,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곳에다가 공장을 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최소 비용이라는 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 활동을 하면은 비용은 가능한 한 줄여야 되겠지만 판매라든가 이런 건 또 가능한 한 높여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판매는 일정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 조건은 생각하지 말고 어디에다가 공장을 짓든 판매는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삼성전자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에서 제품을 만드는 게 이런 세계적인 기업이 공장이 지금 수원에 있는 거하고 공장이 바닷가에 있는 거하고 세계 시장의 매출이 달라질까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매출은 큰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막 생산 기지를 이제 국내에서 인건비가 충당이 안 돼, 인건비를 감당을 못 한다면은 이제 뭐 중국으로도 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인건비 부담이 많을 땐 그렇게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비용은 이 베버라는 사람이 말하는 이 비용은 1차적으로 수송비예요. 운송비 또는 수송비예요. 일단 얘가 제일 적게 드는 곳에다가 공장을 지으라는 얘기야. 그 다음이 이제 임금. 그 다음이 집정력 또는 분산인자 이런 것들 등등등인데 이걸 가장 강조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려면은 원료를 수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원료 수송비도 있고요. 제품 수송비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최소라는 거는 이 두 개 합한 거예요. 원료 수송비와 제품 수송비 합한 것이 뭐가 되도록 최소가 되도록 하는 위치. 그 위치가 제일 좋은 위치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자, 그런데 얘가 많이 발생하는 게 있고요. 얘가 많이 발생하는 게 있어요.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거는 원료 수송비를 절감해야 되고, 이거 많이 발생하는 거는 이거 절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용을.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는 공장을 어디에다 지어야 되는가 하면은 원료 산지 근처에다 지어야 돼요.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게 많잖아요. 이게 많이 발생하는 건 어디에다 공장 지어야 된다고요? 원료 산지 근처에다가. 이런 거를 원료 지향 입지라 그래요. 원료 지향 입지. 자, 근데 제품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있어요. 제품 무게.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게 막걸리요. 지난번에 막걸리 잘 먹었습니다. 다음날 점심 때 아주 반주로 그냥 다른 분들하고 제가 혼자 다 마실 수는 없어서 그거 마시면은 이제 큰일 나니까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막걸리 또 저기 맥주, 청량음료 이런 것들은 이 제품이 됐을 때 이 물무게가 상당하죠. 제품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장을 시장에서 멀리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시장 근처에 있어야 돼요. 제품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자, 근데 그 원료인 물도 무게는 많이 나가잖아요. 물도 원료는 원료죠. 근데 물은 어디서든 구할 수 있죠.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원료를 무슨 원료라고 하는가 하면은 보편 원료라 그래요. 이 보편 원료는 굳이 수송할 필요가 없죠. 아무 데서나 관정 뚫어서 그냥 뽑아만 내면 되잖아요. 그죠? 좋은 물. 그렇게 따지면 또 할 말이 없죠. 근데
서울 장수 막걸리는 그래봤자 서울물이겠죠. 설마 수돗물은 아니겠죠. 밑에 뭐 좀 이렇게 지하 안반수를 좀 뽑아내겠죠. 근데 그 물이 분명히 중요하긴 할 겁니다. 어저께도 TV에 막걸리 얘기 나오는데 무슨 드라마였는데 무슨 연예인들로 1박 2일이었어요. 그게 뭐 막걸리 집 찾아가더만요. 굉장히 부럽더라고 그게. 찾아가는 집 그거 다 적어 놓고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 왜냐하면은 이 막걸리는 이게 유통기간이 짧잖아요. 딱 그 생산했을 때 그때 먹어야 되지. 안 그러면은 그 원래의 맛을 느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나오는 그 탄산 막걸리, 탄산가스가 주입된 장수 막걸리는 원래의 그 맛의 막걸리는 아니라고 봐야 되죠. 옛날에 그 달짝지근하면서 좀 걸쭉하면서 이런 막걸리를 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은 제품 상태에서 수송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무거우니까 그런 거는 시장 지향이에요. 그러니까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면은 그때는 시장 지향 입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경우에 따라 입지 자유형도 있어요. 입지 자유형. 이거는 원료 수송비나 제품 수송비나 거기서 거기면 그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요거를 원료 지수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원료 지수. 자,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은 낯설어 하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료를 뭔가를 나타내는 왜 지수란 말 많이 쓰잖아요. 지능 지수란 말도 있고 무슨 지수 많이 쓰잖아요. 그럼 원료 지수라는 이 숫자가 1보다 크면 이 말이에요. 1보다 크면. 보통 분수로 숫자를 많이 나타내는데 분수의 기준이 되는 숫자는 대부분 1입니다. 이게 1보다 크다는 얘기가 원료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뜻일까요? 적게 나간다는 뜻일까요? 이 숫자가 1보다 크다는 거는 원료 무게, 이게 1보다 크다, 얘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많이 나간다는 의미겠죠. 원료 지수라는 말을 쓰면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분수를 나타낼 때 분자에 원료 중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편제 원료 중량 또는 국지 원료 중량이라 그래요. 편제 원료 또는 국지 원료. 그러니까 이 어느 특정한 지역에만 생산되는 원료를 편제 원료 또는 국지 원료 그래요. 그러니까 보편 원료는 굳이 중량을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보편 원료는 굳이 중량을 따질 필요가 없죠. 그냥 수송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뽑아내면 되니까. 그래서 요 편제 원료 중량과 제품 중량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1보다 크다는 거는 제품보다 원료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료 지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1보다 크면 무슨 지향? 원료 지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값이 1보다 작으면 뭐고요? 시장 지향.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저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 원료 지수가 1이면은요. 입지 자유형, 자유 입지형이에요. 입지 자유. 자,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어떤 측면에서 봤어요? 수송비 관점에서만 봤죠. 수송비 계속 수송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본 건 아니거든요. 이것도 다 봤단 말이에요, 학자들이. 만약에 수송비가 조금 더 늘어나더라도 인건비를 많이 줄일 수 있다면 그리 옮기는 게 나을 수 있죠. 조금 더 늘어나는 수송비를 감당하고도 충분히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면 가는 게 낫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는 노동지향 입지라 그래요. 노동지향. 이런 업종들이 이제 섬유산업이나 신발산업이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또 경우에 따라 직접지향 입지도 있어요. 직접지향. 직접지향 입지는 한데 모여있는 것이 유리한 업종이에요. 자동차 공업이라든가 석유화학공업 있죠. 이런 것들은 한데 모여있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관산업이라 그래요. 연관산업. 이런 입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런 입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보실 때는 541쪽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요. 최소 수송비 원리 542쪽에 가시면 일단 그 수송비 원리에서 그 개념의 네 번째 줄이죠. 두 번째 단락.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그리고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 따라 결정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이론을 정의하고 있다.
그게 보편 원료와 편제 원료에서 보편적 원료, 보편 원료는 이거는 어디든지 구할 수 있는 원료라 그랬죠. 이거는 굳이 수송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편제 원료는 특정한 지역에서만 생산이 되죠. 그래서 여기 공식에서도 편제 원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국제 원료가. 다음에 그 밑에 공식 중에서 두 개 중에서는요, 입지 중량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원료 지수 위주로 봐주시고요. 원료 지수는 판단 기준이 되는 숫자가 1인데, 원료 지수는 판단 기준이 되는 숫자가 1이에요. 입지 중량은 판단 기준이 되는 숫자가 2입니다. 2. 입지 중량은 판단 기준이 되는 숫자가 2예요. 그래서 2보다 크면 원료 지향, 2보다 작으면 시장 지향, 이렇게요. 그 제품 중량 분의 제품 중량이 하나 더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제 괄호 3번의 노동 지향 입지, 괄호 4번의 집적 지향 입지, 그리고 괄호 5번은 그 항목들 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한 번쯤 그냥 읽어는 보시되 외우는 거 아닙니다. 많이 언급되는 게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 이게 많이 언급돼요. 원료 지향 입지에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시장 지향 입지에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런 것들.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만약에요, 원료가 부패가 빨리 되는 그런 업종이라면 어디에다 공장을 지어야 돼요? 원료가 빨리 부패가 돼요. 빨리 부패가 되기 전에 뭔가 가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료 지향입지, 원료가 상하기 전에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주 감귤 주스 공장이 있다면 어디 있어야 돼요? 제주도에 있어야 된다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통조림 같은 거, 저기 바닷가에 있거나, 아니면은 요즘은 아예 배에서 통조림 만들어 버리죠. 큰 배 같은 경우에는. 그 참치 같은 거. 그죠? 아예 통조림 배에서 만들어 버리기도 해요. 규모가 큰 배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기로는 이제 참치 잡는 배는 계속 거기 있고요. 6개월 막 계속 거기서 조업하고, 왔다 갔다 하는 배 있죠. 왔다 갔다. 잡아 놓으면은 가서 이제 가지고, 이 배는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런다더만요. 계속 잡아야 되니까. 하여튼, 어떤 거는 또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자리에서 바로 상하기 전에 바로 신선할 때 바로 가공을 해야 되죠. 근데 밀가루는 잘 상하지 않죠. 근데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면 잘 상하죠. 그럼 빵 공장 어디 근처에 있어야 돼요? 시장 근처에 있어요. 빵 공장은. 그러지 않나요? 그런 것들. 요거는 이제 제품이 부패가 잘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시장 근처. 뭐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거 당연한 것들이죠. 굳이 암기할 건 없습니다. 넘어가십시오.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노동지향, 집적지향, 자유입지 다 있고요. 6번에 맨 밑에 544쪽에 중간지점지향 산업 있죠. 중간지점지향 산업은 뭘까요, 이게? 키워드가 거기에 수송적환지점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줄에. 수송적환지점. 이게 뭔가 하면은 수송수단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도교통에서 도로교통으로, 또 육상교통에서 해상교통으로 운송수단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바뀌는 위치에 공장이 있으면은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연탄 공장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탄 공장 못 보신 분 계시나요? 연탄 공장 봤어요? 못 봤어요? 보셨나요? 좀 연식이 되셨습니까? 연탄 공장 봤어요? 좀 됐는 모양이네. 연탄 공장 봤습니까? 다들 조금씩. 연탄 공장이 주로 어디 있던가요? 무슨 동 하지 말고, 그렇죠. 기차역 옆에 있습니다. 기차역 옆에. 왜 기차역 옆에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석탄이 주로 어디서 생산되나요? 태백, 영월, 강원도 쪽에서 많이 생산되죠. 거기에서 석탄을 실어 오면은 트럭으로 실어 옵니까? 열차로 실어 옵니까? 네, 열차로 실어 옵니다. 자, 그래서 기차역에 부린단 말이에요. 기차역에 부리는데 이 연탄 공장이 기차역에서 떨어진 곳에 있으면 다시 트럭으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기차역 담장 바로 옆에다가 공장을 지으면 컨베이어 벨트로 바로 그냥 집어넣어서 찍으면 될 거 아니에요. 훨씬 낫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받는 거의 대부분의 공장은 바로 기차역 옆에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공장이 다 기차역 옆에요. 근데 아닌 것도 간혹 보기는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는 엿공장도 있고 연탄 공장도 있고 성냥 공장도 있고 저희 집에서는 돼지도 기르고 다 같은 동네에서 뒤죽박죽. 하여튼 저는 참 제가 이런 팔자를 태어났나 봐. 이게 예를 들기 쉽게 어릴 때부터 그런 동네 사는 거예요. 뒤죽박죽인 동네. 거기에 연탄 공장이 기차역 옆에 아닌 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차역 옆에 있는 것도 봤고 기차역 옆에 있지 않은 것도 봤는데 기차역 옆에 있지 않으면 불편해요. 트럭으로 다 그걸 실어와서 찍어야 되니까 힘듭니다. 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레슈의 그게 좀 잘못됐어요. 그 수정해야 돼요. 이거는 뭐 중요도는 낮은데 아직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545쪽에 레슈의 최소 비용 이론으로 돼 있잖아요. 그걸 최대 수요 이론으로 바꿔야 돼요. 레슈의 최대 수요 이론이에요. 최대 수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이 사람은 비용을 가장 적게 하는데 공장을 지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레슈라는 사람은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최대 수요. 그러니까 비용은 똑같다고 봤어요. 레슈라는 사람은. 어디에다가 공장을 짓든 생산 비용은 비슷하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 많이 팔 수 있는 곳에다가. 수요가 최대로 될 수 있는 곳에다가 공장을 지어라. 그 얘기예요. 반대 측면에서 얘기한 겁니다. 요건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할 때 조금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제 입지론입니다. 여기 입지론은 크리스탈레의 중심지 이론은 그 용어들 있죠, 밑에. 중심지, 최소 요구치, 재화의 도달 범위, 중심지 성립 조건, 중심지 상권의 형태, 요 단어를 좀 체크를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중심지는 뭐 어렵지 않고 배우지의 재화와 서비스를 정하는 장소고요. 최소 요구치가 뭐예요? 최소 요구치. 요거는 어떤 점포가 망하지 않고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달성해야 되는 최소한의 매상고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픈한다. 가게를 오픈한다. 중개사무소를 오픈한다. 그러면 그 중개사무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 달에 최소한 매출이 얼마는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수수료 수입이. 최소한 얼마는 돼야 된다. 그게 최소 요구치예요. 근데 최소 요구치보다는 더 수입이 괜찮아야 뭐 계속 뭐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위에 요 정도 규모의 고객들이 오면은 내가 망하지 않고 유지가 되는데 내가 계속 잘 번성하려면은 더 멀리까지 재화가 도달해야 되겠죠. 이 점포를 이용하는 사람이 더 먼 데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해요. 요거를 재화의 도달 범위가 뭐보다는 커야 된다. 최소 요구치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동그라미 4번이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보다 동그라미 3번이 더 커야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중심지 상권의 형태.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은 이론을 전개할 때요. 일정한 간격으로 중심지가 분포되어 있다고 봤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그리고 고객들도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이 모래를 아주 균일하게 모래를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중심지가 서로 자신의 영역을 키우려면 점점 이렇게 커져가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영역을 키우면서 언젠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서로 부딪히겠죠? 부딪히면 어떤 형태가 돼요? 이 동전을 바닥에 깔아놓으면은, 동전을 바닥에 깔면은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은 서로 아무도 미치지 않죠? 그럼 이 부분을 서로 차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서로 더 넓혀야 되겠죠?
넓히는 과정에서 이게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죠, 드디어. 이 부딪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나누어 갖는 거예요, 부딪히는 부분을. 이 영역을 나누어 갖는 거예요. 나누어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갖는 과정에서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쪽에도 이런 게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무슨 형태가 되는 거예요? 정육각형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중심지의 경우에는 경쟁 점포가 있어요, 없어요? 단일 중심지의 경우에는 경쟁 점포가 없으니까 계속 원형으로 커가겠죠. 근데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하는 경우에는 부딪히면은 결국은 무슨 형태가 된다? 정육각형을 이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중심지 이론의 내용은 요거는 이제 동그라미 1, 2, 3, 4, 5가 이 중심지의 계층성과도 관련돼 있어. 계층성. 그러니까 이 중심지에는 저차 중심지가 있고 중차 중심지가 있고 고차 중심지가 있다. 이렇게 계층성을 얘기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중심지 숫자는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갈수록 중심지 숫자는 점점 작아져요. 고차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저차는 편의점 생각하면 되고요. 중차는 동네 큰 슈퍼 생각하면 되고요. 고차는 대형 할인점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요. 규모는 점점 커지고요. 기능은 점점 다양해지고요. 그런 내용이 중심지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동그라미 5번은요. 시장, 교통, 행정 등의 요인에 따라 중심지의 수와 모형은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죠.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되어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현실적으로는 교통 조건이라든가 여러 조건에 따라서 이게 모형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중요도 면에서는 지금 할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보다는 훨씬 중요도가 낮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그 밑에 이제 공식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요거 아주 이제 계산 문제도 좀 풀어볼 거예요. 이거 계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안 어렵습니다. 계산이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쉽게 풀 수가 있으니까.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들어보셨죠? 그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상권에 적용한 이론입니다. 처음에는 사실 저도 이 사람을 그렇게 높이 평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뉴턴 공식을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뉴턴의 공식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남이 해놓은 거 그냥 공식 그대로 가져와서 설명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레일리라는 사람이. 왜냐하면은 그게 그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이렇게 콜럼버스가 이렇게 달걀을 깨가지고 세웠잖아요. 그 깨고 세우면 그거 누가 못하겠어. 근데 그 전에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죠? 이게 당기는 힘이 이게 만유인력 법칙하고 똑같아요. 공식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크기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이 우주 전체 있잖아요. 태양도 있고 지구, 달 이런 우주 전체 그걸 어떻게 계산했는지 좀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해요. 가보지도 않고 그걸 질량을 계산해가지고 이게 균형을 딱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태양 주위에 균형을 딱 이루고 있어서 계속 뺑뺑뺑뺑뺑뺑 도는 이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당기는 힘이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크기에는 비례. 자, 또 분수식 나왔죠. 얘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얘는 반비례죠. 근데 여기 제곱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제곱이. 여기 뭘 뜻하느냐면은 그냥 거리의 반비례가 아니고요.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예요. 그 소리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당기는 힘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급격하게.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일상생활의 전자파나 이런 게 다 이 원리래요. 전자파도. 그러니까 이 전자레인지 돌릴 때는 주부들이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것이 훨씬 덜 받는 거예요. 영향을. 그러니까 1m 위치에서 100만큼의 전자파를 받잖아요. 그러면 2m로 멀어지면 50이 아니고 25가 되는 거예요. 반의 반이 된다니, 반의 반.
그러니까 훨씬 영향을 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될 수 있으면 전자파는 안 받는 게 좋잖아요. 고압선이 지나가는 동네에 암 발생률이 높다고 하거든요. 암 발병률이 고압선 지나가는 동네에. 예, 그거는 이제 고압선이 엄청 세잖아요. 엄청 세니까 좀 몇십 미터 떨어졌는데도 예, 그렇게 암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병량은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디에 적용했다고요? 상권에 적용했다고요. 상권에. 자, 그럼 들어보세요. 여기에 A 점포가 있고 여기에 또 B 점포가 있는데 똑같은 거리에 똑같은 크기의 점포예요. 그러니까 집을 나서서 한 번은 이 집 갔다 한 번은 저 집 갔다가 예, 뭐 특별히 친한 거 없다면은 이게 이제 평균적으로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집이 더 키워서 점포를 더 크게 해서 2배로 먼 곳에 갔어요. 점포를 2배로 키워서 거리를 2배 먼 데로 갔어요. 그랬을 때 저쪽으로 예전만큼 갈까요? 안 갈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전만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냥 2배 해가지고 가서는. 왜냐하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똑같은 정도로 가려면은 거리가 2배가 되면은 크기는 4배가 돼요. 4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이 구매를 할 때는 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리가. 접근성. 거리가 멀어지면 그냥 2배에서는 안 간단 말이에요. 가까이 있는 게 좋다는 거죠. 그죠? 그 얘기예요.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냥 갔다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그냥 갖다 쓴 게 아니라 그 의미는 상권에 뭐가 중요하다? 접근성, 거리.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아시겠죠? 예, 그게 이제 레일리가 주장한 거예요. 예, 그래서 표현을 할 때 이거 조심해야 돼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야 돼요. 근데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면 안 되고요. 거리에 반비례한다 해도 안 되고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꼭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자, 이거는 이론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이론은 이 공식이 끝이에요. 공식이. 공식에서 얘기가 다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보셔도 그 의에 있죠. 의에 두 번째 줄 있죠. 즉에서부터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은 그 두 중심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에다가 자, 그 밑에 이제 내용에서는 그 조심해야 돼. 2번 조심해야 돼요. 따라서 고차원 중심지와 저차원 중심지가 서로 마주하고 있을 때 상권의 경계는 저차원 중심지에 가까운 곳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거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두 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두 개가. 얘가 더 힘이 세요. 얘가 힘이 세요. 당기는 힘이. 큰 게 당기는 힘이 셀 거 아니에요. 얘가 큰 자석, 작은 자석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이 사이 어딘가에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계가 어느 쪽에 가까이 있을 거라고요? 작은 쪽이에요. 작은 쪽. 왜냐하면 이 머릿속에 보이지 않는 이 상권의 크기를 그려야 돼요. 왜 이걸 틀릴 가능성이 많은가 하면은 얘가 당기는 힘이 크니까 당긴다는 생각을 자꾸 해서 경계가 이쪽 큰 쪽 가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예,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렇게 틀렸었어요. 예전에. 자칫하면 그렇게 돼요. 저 같은 사람도. 예, 그냥 조심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예, 그거 조심해야 되고. 다음에 그 3번에 이 이론은 뭐라고 돼 있어요? 두 도시 간에 별다른 장애 요인이 없는 것을 상정하고 있으나 이렇게 돼 있죠. 예, 이 소리는 뭔가 하면은 저 두 도시 사이에 아무런 장애 요인이 없어요. 산도 없고 강도 없고 이런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두 도시 사이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달라질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예를 들어 이쪽으로는 비포장이고 이쪽은 또 포장이 될 수도 있죠. 이래도 달라질 수 있죠. 예,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은 사람이
레일리요. 그냥 레일리는 처음에 소개를 한 거예요. 이제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을 여기다가. 자, 근데 요거는 요거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것도 풀어야 돼요. 계산하는 거. 자, 넘어가 보세요. 자, 계산하는 거 어디 가시는가 하면은 558쪽부터요. 계산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문제가 있죠. 거기에다가 25회 때 또 출제가 됐어요. 7문제 모두 최근 10년간 7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 지금 8번, 9번, 10번, 11번, 12번까지가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8, 9, 10, 11, 12번이 같은 유형의 문제고 13번이 다른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뭘 보고 같은 유형이냐, 다른 유형이냐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8, 9, 10, 11, 12번은 모두 다, 자, 이거 보세요. 8, 9, 10, 11, 12는 모두 다 여기의 크기와 여기의 크기, 여기 거리, 여기 거리를 다 알려주는 문제예요. 8번은 뭐라고 돼 있죠? 8번은 5km, 10km. 인구는 5만 명, 10만 명 다 알려주고 있죠. 여기가 5만 명, 여기 10만 명, 여기 5km, 10km 알려줬죠. 여기 3만 명이죠. 지금 8번부터 12번까지는 모두 다가 이런 숫자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공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A가 당기는 힘을 계산하고요. B가 당기는 힘을 계산하란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A가 당기는 흡인력 25분의 5의 제곱이니까 5만 명이죠. 다음에 이쪽은요? 100분의 10만이죠. 이걸 숫자로 바꿔볼까요? 5만을 이렇게. 이거 얼마예요? 동그라미 3개를 가려보세요. 25분의 50이 10죠. 2죠. 거기에 다시 이제 동그라미 3개를 붙여보세요. 그럼 10죠. 헷갈릴 때는 지우고 보면 돼. 지우고 3개를 지워보세요. 1000이죠. 훨씬 쉽죠. 계산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얘가 당기는 힘이 2000이고요. 얘가 당기는 힘이 1000이죠. 거리가 얘가 2배고, 방금 그 얘기예요, 지금. 거리가 2배인데 크기도 2배죠. 이쪽으로 거리가 5km인데 5만이잖아요. 이쪽으로 거리가 2배인데 크기도 2배죠. 이래서는 얘가 당기는 힘이 작다 이 말이에요. 얘가 당기는 힘이 이렇게 된다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2대1이잖아요, 지금. 이걸 몇 대 몇을 빨리 찾아야 돼, 몇 대 몇. 2대1이란 얘기는 전체 3등분해서 둘은 저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 아닌가요? 몇 대 몇을 빨리 찾는 거, 이 문제는. 아시겠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게 몇 대 몇이 나왔는가 하면 2대1 나왔고요. 3대2 나왔고요. 1대1 나왔고요. 6대4 나왔고요. 이거 외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오는 숫자라는 게 1대1, 1대2, 2대3, 6대4 이런 숫자 외에는 나온 적이 없다고요. 지금 그 밑에 풀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 이런 식이에요. 몇 대 몇을 찾았으면은, 자, 이걸 몇 등분해서, 총 3등분해서 둘은 이쪽으로, 하나는 이쪽으로 보내란 얘기예요. 3만 명 중에서 둘은 저쪽이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란 얘기죠. 근데 요게 너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맞추니까 함정을 넣었어요. 어떻게 함정을 넣는가 하면은, 요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요 사람들 중에서 60%만 이쪽 또는 저쪽으로 간대요. 이렇게 함정 넣어요. 다 가면은 2만 명, 만 명이잖아요. 근데 60%니까 18,000명이죠. 3만 명이 60%면 18,000명을 저쪽으로 둘, 이쪽으로 하나 보내야 되니까 그러면은 12,000명이 저리 가고 6,000명이 이리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난이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그런 게 없어요. 8번은. 근데 9번 문제 보세요. 9번 문제. 9번 문제는 괄호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도시 인구의 70%가 대형 할인점을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함정을 넣는 거고요. 다음에 10번인가요? 10번도 함정이 없죠, 지금. 12번이 있나요? 없네. 12번도 함정이 있네. 함정이 있는 문제가, 저기, 뒤에가 있어요, 뒤에. 이 올해 출제된 문제, 올해 출제된 문제. 올해 출제된 문제가 저기 696쪽이에요. 696쪽에 29번 있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도시 인구의 60%가 할인점을 이용하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다예요, 이게. 그거 외에는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자, 푸실만 하죠? 자, 근데 547쪽에 다시 오셔서요. 컨버스의 수정 소매 인력 이론 있죠. 거기에 루트 공식이 있죠. 루트 공식은 삭제예요, 삭제. 안 외워도 돼요. 그러니까 삭제해도 돼요, 이거는 안 외워도 돼요. 문제 풀 수 있어요, 이거 안 외워도. 이 삭제할 거를 책에다 왜 써놨을까요? 이거 없으면 너무 없어 보일까봐. 없으면 너무 없어 보일까봐 써놓은 거예요. 자, 이거는 뭔가 하면은 560쪽에 13번이에요. 560쪽에 13번을 보십시오. 자, 지금 12번까지는 다 이거 주고 있거든요. 크기를.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아시겠죠? 연습하기도 좋아요. 다 한 대 몰아놨으니까. 근데 13번은 보세요. 어떤 도시에 쇼핑센터 A, B가 있다. 두 쇼핑센터 간 거리는 8km래요. A 면적은 1000이고요. B 면적은 9000이에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 따른 두 쇼핑센터의 상권 경계선이 어딘지 묻고 있죠. 예? 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1000, 여기가 9000. 여기가 몇 킬로미터? 8km. 뭐를 묻고 있어요, 이 문제는? 경계선을 묻고 있어요. 경계가 어느 쪽 가까이? 작은 쪽 가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다른 문제들은 다 뭐를 알려줬었다고요? 이 거리를 알려줬었다고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걸 묻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그럼 이 거리를 A라고 치고 이 거리를 B라고 치자고요. 이제 모르니까. 만약에 안다면은 A가 당기는 힘을 어떻게 계산해요? 안다면은 A가 당기는 힘은 A 제곱분의 1000 하겠죠? 근데 이쪽은 B가 당기는 힘은 B 제곱분의 9000 하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경계라 그랬잖아요. 경계에서는 당기는 힘이 어떨까요? 경계에서는 당기는 힘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당기는 힘과 이쪽에서 당기는 힘이 다 경계니까 딱 맞아떨어지니까 이게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지. 이제 다음에는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빨리 뭐를 찾으면 되는가 하면은 이게 같은 값이 되려면 이게 분자가 몇 대 몇이에요? 분자가 1대 9잖아요. 그럼 분모도 몇 대 몇이 돼야 돼요? 그렇죠. A제곱 대 B제곱이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9라고. 그럼 A 대 B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1대 3이 되는 거죠. 제곱해서 1이 되고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는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됐죠? 몇 대 몇이 나왔죠? 그러면 총 몇 등분해서 몇 대 몇이 나왔으니까 총 4등분 해서 한 칸은 왼쪽에 놓고 세 칸은 오른쪽에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몇 등분 하는 건 안 어렵잖아요. 8km는 4등분 하면 한 칸이 2km잖아요. 그러면 2km 한 개 여기 놓고 2km 3개는 이쪽에 놓으면 6km. 여기 왼쪽에서부터 2km 지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 루트 공식 몰라도 되죠? 앞에 지우라 그랬잖아요.
그거 몰라도 얼마든지 풀 수 있어요.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니까. 대학교에서 수업하면 학생들한테 외우라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루트 나오는 거 계산해야 되니까. 우리 시험에는 루트 나오는 거 계산 문제를 낼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은 출제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게 1대9 나왔죠? 예? 1대9 나왔잖아요. 제곱해서 되는 숫자가 이렇게 한정돼 있죠? 한정돼 있죠?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몇 대 몇이 하면 경우를 따져볼까요? 1대 4가 나오거나 1대 9가 나오거나 1대 16이 나오거나 1대 25 또는 4대 9, 4대 16, 4대 20 이거 외에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말고는 나올 수가 없다고요. 딱 정해져 있다고 이거는. 루트로 출제하지 않는다면 이거밖에 없다고요. 맞나요? 그럼 공식 외울 필요 없는 거지. 몇 대 몇만 찾으면 되니까. 이거는 이렇게 나오면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1대 2가 되는 거고, 이렇게 나오면은 1대 3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2대 3이 되는 거고, 빤하지 뭐. 이렇게 하면은 3대 4가 되는 거고. 다른 경우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밖에 안 돼요. 우리 시험은 루트를 출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이런 거 계산기 없어도 다 풀어요. 예. 굳이 물론 계산기 들고 들어가도 되는데, 예, 계산기 없어도 충분히 풀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하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인지만 알면 되잖아요. 경계를 묻는 문제인지 이 크기를 다 알려줘서 이 크기를 계산해야 되는 문제인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럼 해결이 됐죠? 대신 이거요, 혹시 못 풀더라도 찍더라도 1번, 2번 중에 찍어야 돼요. 그 13번, 방금 푼 13번. 왜 그러겠습니까? 경계가 어느 쪽에 가까이 있으니까. 이쪽 가까이 있으니까 찍어도 1번, 2번 중에 찍으시라 이 말이에요. 됐죠? 자, 다시 앞으로 가셔서요. 허프 이론을 좀 보겠습니다. 허프. 자, 허프의 소매 상권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이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 레일리라는 사람이 이거를 이제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버스에 여기 분기점 모형했고요. 허프라는 사람은 확률 모형 이렇게 하는데 허프의 확률 모형. 자, 이 사람은 레일리는 이 중심지가 고객을 끌어당기는 걸 본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중심지를 본 거예요. 중심지가 끌어당기는 거. 이런 거를 거시적 분석이라 그래요. 숲을 보는 관점이에요. 숲을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를 거시적 방법이라 그래요. 근데 그 숲 속에 나무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거를 미시적 분석이라 그래요. 미시적. 근데 지금 레일리는 거시적으로 분석한 거예요. 중심지가 고객들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근데 허프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사람을 봤어요. 사람을. 여기 점포가 있고 여기도 점포가 있어요. 요 사람이 있어요. 이 점포가 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걸 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 여기까지 거리를 또 측정합니다. 여기 점포의 크기를 측정을 해요. 여기까지 거리 점포의 크기를 측정해요. 그러면 이 공식은 똑같아요. 공식은 이 공식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포가 당기는 힘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점포가 당기는 힘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당기는 힘이 나왔잖아요. 그럼 전체 당기는 힘이 합이 50이죠. 50 중에 20이 얘가 당기는 거고 50 중에 30이 얘가 당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40%고 여기가 60%죠. 이쪽으로 갈 확률 40%, 이쪽으로 갈 확률 60%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점포가 한 개 더 생겼어요. 얘는 가까이 생기면서 얘가 당기는 힘이 50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네들 당기는 힘을 다 합산하는 거죠. 얘가 50 당기고 얘가 20 당기고 얘가 30 당기면 전체 당기는 힘이 100이죠.
전체 당기는 힘 100 중에서 얘가 50 당기니까 얘가 여기 갈 확률은 50%라는 거죠. 100분의 50. 100분의 20, 100분의 30. 한 개 더 생기면은 관계없어요.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얘가 또 한 20 당긴다. 그러면은 다 더하면은 120이죠. 120분의 50, 120분의 20, 120분의 30, 120분의 20. 이러면 확률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미시적 분석을 했다는 특징이 있어요. 사람을 본 거예요. 사람을. 그죠? 또 뭐를 받는가 하면은 이 이론에서는 경쟁 점포수가 3개, 4개 되면은 이제 분석이 안 돼요. 두 중심지 사이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중심지 수가 2개가 아니라 3개가 돼도 되고 4개가 다 돼도 되고 경쟁 점포 수를 다양하게 해도 돼요. 이 사람은. 거기에다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또. 이야, 지금 정말 이거 보고 제가 감탄했습니다. 뭘 보고 감탄했가 하면 아까 이 레일리는 이 두 도시 사이에 장애 요인이 없다 그랬죠. 산도 없고 강도 없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이쪽으로 5km는 5km인데 비포장 도로다. 그럼 거리는 가까워도 시간은 거의 얘하고 비슷하게 걸릴 수도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허프라는 사람은 그냥 거리라고 안 하고요. 시간거리라고 그랬어요. 시간거리. 시간은 같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대단한 거죠, 또. 현실에 더 적용하기 쉽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시간거리라는 개념을 썼어요. 시간거리. 그거를 시간거리라는 말을 쓴 거는 마찰을 본 거예요. 마찰. 저 비포장도로가 있으면 마찰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따라 여기 시간거리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시간거리를 집어넣지 않을 때는 요 숫자를 바꿔요. 만약에 이게 비포장도로가 있잖아요. 이렇게. 비포장도로가 있으면 여기를 제곱 반하고 세제곱해요. 세제곱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숫자가 훨씬 더 커지죠. 그럼 당기는 힘이 작아지죠. 훨씬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찰이 크면 클수록 이 말이에요. 마찰이 크면 클수록. 이 숫자를 크게 하면 당기는 힘이 작아지죠. 이 숫자를 뭐라고 하느냐? 마찰계수라 그래요. 마찰계수. 이런 표현을 써서 설명을 했어요. 누가요? 허프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발전한 이론입니다. 대단한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그 547쪽에 자, 그 반가로 1번에 보시면은 나오죠. 반가로 1번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이후 많은 이론들이 주로 수요자 분포, 즉 거시적 분석에 치우친 편이었다. 그러나 허프는 수요자의 개성, 즉 미시적 분석에 관심을 두고 했죠. 그거 키워드고요. 다음에 반가로 3번에서는 그 쇼핑센터에 갈 확률은 하고 있죠. 그 확률은 소비자와 행선지까지 거리 또는 시간거리죠. 그리고 경쟁하고 있는 쇼핑센터의 수, 그리고 쇼핑센터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여 해서 몇 가지를 봤어요. 모두 3가지죠. 하나는 거리 또는 시간거리, 하나는 경쟁하고 있는 쇼핑센터 수, 또 하나는 쇼핑센터 크기죠. 이 사람은 뭐밖에 못 봤어요? 레일리는 둘밖에 안 봤잖아요. 크기하고 뭐밖에? 크기하고 거리밖에 안 봤는데 이 사람은 경쟁점포 수도 봤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반가로 3번의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셔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반가로 4번에 가보시면은 3번째 줄에 보세요. 현실적인 장애물을 상정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있죠. 허프는 현실적인 장애물을 고려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때 이러한 현실적인 장애물을 마찰계수라고 하며 마찰계수, 상품의 종류나 도로 교통 상황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비포장 도로면 마찰이 커지는 거고요. 그죠? 됐나요? 자, 됐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자, 넘어가는 거 뭐 얼마 안 남았지만 좀 그래도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